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연구원의 생활환경연구부장 권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생활환경연구부에 새로 생긴 생활환경 속 오염물질 이야기 학습 조직에서 새로 첫 세미나입니다. 준비한 첫 세미나인데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게 시민분들이 많이 또 우려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과 성면 이거에 대해서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동훈 교수님, 교수님, 정미준 교수님 굉장히 귀한 걸음하셨는데요. 직접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생활환경연구부에서 이때까지의 분석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자리로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또 전문가분들 소통하고 또 이것이 미세 플라스틱의 표준화된 분석 방법과 그리고 또 법적 규제 기준으로 이어지는 과정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개회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박주선 원장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발표를 위해서 찾아주신 세 분 교수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선 현장에서 대기, 수질, 소음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 측정망 구축 및 검사 업무와 정책 수립을 위한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서울시 대기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의 종류와 개수의 분석 결과를 언론 보도 자료로 발표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미세 플라스틱이 중에 차지하고 있는 폴리에틸렌이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개수가 대개 1立方미터당 71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는 공중파 방송과 뉴스를 포함해 거의 100여 회 정도 이렇게 인용되었고요. 이는 그만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감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성면은 여전히 하천, 공원 등의 조경 속에 포함되어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과 성면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시적절한 정책 마련 및 제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하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김지희 연구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처음 발표를 하게 된 저희 밑자연구팀 김지희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서울시에 있는 대기 중에 어떤 플라스틱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느냐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같이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플라스틱 세션에 처음 발표하다 보니 뭐 간단한 정의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앞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좀 이제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좀 다르게 설명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작년에 ISO에서 새로이 좀 정의를 내렸고요. 물에 녹지 않은 고체이면서 이제 원래는 5mm 이하라고 했는데 1mm부터 5mm는 라지로 분류를 하고 이 마이크로라는 단위에 맞춰서 1마이크로에서 1000마이크로미터, 즉 1mm까지를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새로이 명명하였습니다. 네, 이게 혹시 어떤 걸로 보이실까요? 앞에 사진이? 네, 빙산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비닐 봉투에 빗대서 좀 그림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그림을 좀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도 잠재적으로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아니면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양에서 좀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해양이나 물 쪽에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이게 물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대기로도 올라가고 대기에 있는 것들이 또 다시 해양으로도 내려간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먹을 때만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또 공기 중에 우리가 흡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들이 많이 제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어디에 있을 때나 플라스틱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플라스틱에 노출이 되느냐라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1년 동안 기린 2마리 높이에 노출될 수 있고 숨을 쉬면서 그리고 전생일 동안에는 최소 에펠탑 높이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그림인데 이것의 정확성과는 별개로 그만큼 우리가 숨을 쉬면서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재밌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폐 속에서도 인간의 폐 속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물이나 그런 동물에 대한 평가라던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호흡을 할 때 건강 평가라던가 이 분석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사전 접수 받으신 분에 한해서 투어도 했었는데 저희가 그런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목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연구센터를 구축을 하여서 운영 중에 있고요. 전철의실과 저희가 이제 시도보건 환경연구원 중에 최초로 라만과 FTIR을 도입을 하여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방법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제일 간단한 방법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이 이제 조직 내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할 때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진동학적인 방법인데 이제 IR과 라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장비이고요. 시료가 비파괴적인 분석법이기 때문에 모양 그대로를 관찰을 할 수가 있고 또 개수 그리고 종류 그리고 형태까지 관찰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뒤에 정기준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실 이 열 분석에 관련된 질량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이제 열 분해를 하기 때문에 모양은 없어지긴 하지만 함량을 정량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기타 첨가제 이런 걸 동시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또 효과적인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자 크기에 따라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롤리시스는 열분해이기 때문에 모든 크기에 대해서는 다 분석을 커버를 할 수가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FTIR과 라만의 경우에는 FTIR은 20마이크로미터 이상부터 주로 검출이 가능합니다. 라만은 1마이크로부터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작은 입자까지 포함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추진해온 그런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는 아무래도 물 쪽의 연구가 활발하다 보니 강우 중 미세 플라스틱을 우선적으로 연구를 하였고 그리고 또 가마분진을 병행을 하여서 결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먼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강우 및 강화분진 중 미세 플라스틱 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자면 시료 채취는 이제 내려오는 걸 그대로 받는 패시브 샘플링 컬렉션을 했고 전처리와 분석 과정을 거친 후에 결과는 강우 중 미세 플라스틱은 평균 1리터당 300.5개가 검출이 되었고 폴리프로필렌이 좀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화분진 중에서는 하루 동안 1제곱미터당 83.2개가 평균적으로 검출이 되었고요. 네, 다만 다른 외국 문헌이나 이런 걸 좀 비교해 볼 만한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떤 비교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좀 다소 나왔다. 그런 점에서 강우랑 강화분진이 유래하는 공기 중에도 상당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접근 방식으로 좀 공기도 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그러니까 먼지 중에서도 크기가 작을수록 우리 폐나 호흡을 할 때 좀 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위해성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IR로 이제 좀 더 20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거를 다루는 연구도 많고 또 아니면 단기간적으로 이제 여기 골라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 작은 입자를 파악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PM10 수준의 어떤 입자를 미세 플라스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마이크로 라만이라는 장비를 활용을 해보자. 그리고 짧은 시간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좀 롱텀으로 가져서 계절성이라든가 어떤 경향성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조사 기호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조사 과정은 다음 것 같고요. 샘플링은 저희 연구원 옥상에서 PM10 에어 샘플러를 사용을 했고 또 스테인리스 스틸 필터를 사용을 하여서 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물질을 포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기 중의 먼지에는 유기물들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 가산화 수도를 사용을 해서 유기물을 분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실리콘 필터 위에 여과를 해서 로딩을 하게 되거든요. 실리콘 필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필터보다 좀 단가가 있기는 하지만 좀 고배율이나 이런 데서 수정을 맞추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 기기로는 마이크로 라만 분광기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단일 파장의 레이저를 시료에 쏘았을 때 이게 발생하는 에너지 차이로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정성도 가능하고 또 이제 현미경에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 또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크기나 형태까지 가능을 해서 이 개수, 종류 그리고 형태에 따른 이제 어떤 독성이 다르니까 또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모난 1cm 직경 짜리의 실리콘 필터 위에 동그랗게 입자가 로딩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더 확대를 해서 1mm, 6mm 사이즈로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안에 있는 입자 수가 여기 히스토그램인데요. 입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로그 스케일이라서 굉장히 개수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뒤쪽이 10마이크론보다 큰 경우에는 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이 앞쪽이 10마이크론보다 작은 경우에는 입자가 많게는 이 안에서도 1만 개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이 필터를 다 분석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고배율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 20배에서 분석을 하면은 1마이크로짜리를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50배 정도의 고배율에서 관찰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미경으로 레이저를 쏘았을 때 이제 여기를 다 분석을 해라라고 명령을 해주면 나중에 이런 피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천 주변에 여기에서 주로 미세 플라스틱의 피크가 특정적인 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와 매칭을 시켜서 어떤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폴리에틸렌도 있고 폴리프로필렌 이런 게 쭉쭉쭉 나오는 거죠.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평균으로는 대기 중에 1세제곱미터당 미세 플라스틱은 70.6개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122.0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때의 기상 여건 중 하나가
치료채취 전날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가 되었었고, 그리고 이 치료채취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일평균 100 마이크로그램 per 세제곱미터 좀 다소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고, 다만 이제 미세플라스틱이랑 미세먼지의 상관관계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실험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료를 축적하고 다른 기상 상황과 함께 자료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검출된 플라스틱 종류는 우선 폴리에틸렌이 46.6%로 가장 높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저희 주위에서 포장재나 비닐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종류이고, 두 번째로는 이 배달용기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폴리스타이린이 21.6%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는 페트와 PP, PU가 각각 6% 이상씩 차지하였습니다. 계절별로 경향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가을철에는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등이 겨울에 비해 좀 높게 나왔고, 겨울철에는 페트와 PP, 폴리우레탄이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여기서 특히 단열재나 쿠션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폴리우레탄이 0.9에서 11.5%로 겨울철에는 10%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서 이제 먼지 중에는 작은 입자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세플라스틱도 작은 입자일수록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10마이크로미터 이하가 68%를 차지하였습니다. 형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형태에 따라 독성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길이 대 너비의 비가 3대1 이상인 것은 파이버, 그 외에는 프래그먼트로 했고, 대부분이 프래그먼트였습니다. 1%가 파이버였고, 그래서 이 형태에 따라서도 가장 둘 다 보면 폴리에틸렌이 둘 다 주요하게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사진인데요. 보통 주로 작고 이런 조각 나 있는 형태로 많이 발견이 되었고, 폴리우레탄은 좀 이렇게 파란색으로 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요약하면서 중국과 독일의 결과를 좀 같이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치료 채취나 치료 방법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경향 정도를 살펴보자면, 서울 그 평균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서울시가 70.6개, 그리고 중국이 282개, 독일이 91개가 검출이 되었었습니다. 종류로는 세 연구 모두 폴리에틸렌이 주로하게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비교를 하긴 하였는데, 이런 제가 연구를 하고 다른 연구들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가장 주요한 한계점 중에 하나가 아직 표준화된 방법이 분석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내나 국외에서 많이 정립을 하고 하려는 시도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정립된 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모양이나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가 더해지고, 또 이제 정기준 박사님처럼 그 질량적인 분석도 하고, 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동욱 교수님이 하시는 건강위해서 평가까지 이렇게 또 모두 다 합쳐서 각 기관들이 힘을 모은다면 저희가 호흡할 때 어떤 위해성을 끼치면서 어떤 분포로 좀 공기 중에 플라스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또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규제 항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지원이라던가 인력이라던가 이게 아주 부족한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이번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너무 반응이 뜨거웠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규제 항목이 아니더라도 좀 더 길게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15분 발표에 5분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강우분이란 거는 비슷한 정도는 알겠는데, 강암진흥은 이렇게 떨어져서 쌓이는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비 다 포함한 거야, 강암진은? 저 나중에 떨어진 거니까 기분비 다 포함돼서 떨어진 걸 강암진흥인 거야? 비가 오는 날에는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은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 시료 채취를 하게 되면 비나 눈을 포함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맑은 날은 그냥 떨어져? 강화 분진이 밀도가 높은 알겠습니다. 거는 가라앉을 수가 있죠.
그 대기 중에서 부유하다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을 강화공식이라고 합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는 그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정기준 교수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인하대학교 전기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라스틱을 정량하는 방법입니다. 파이롤라이즈 GCMS라고 해서 열분해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하고 그 양을 정량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발표 요청을 받고 나서 무엇을 할까, 잘 없을까라 고민했는데 혹시 두 번째를 하게 되면 앞에서 플라스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아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일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은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로 나눠집니다. 프라이머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생산하는 플라스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컨더리라고 하는 것은 뭐 기후 조건이나 어쩌면 강우나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서 작게 부서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고민하는지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저희처럼 물병을 갖고 들어왔지만 이 물병을 들고 있도록 제가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다만 입자의 사이즈가 충분히 작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영선생님 말씀하신 게 마이크로 플라스틱까지 얘기했다고 하면 사실 이제는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나노 플라스틱까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입자가 충분히 작아진다면 물론 뽑기로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들은 아마 20마이크론 이상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입자들이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입자들은 어쩌면 저희 건강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입자들이 5마이크론, 2.5마이크론, 1마이크론까지 간다고 하면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아주 작아지기 시작하면 이코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더 나아가면 이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혈액에서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에서 발견되고, 하지만 가장 큰 이슈는 이게 독성을 갖고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플라스틱은 어디서 올 거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플라스틱을 디텍션합니다. 아, 이게 나옵니다. 몇 개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러면 이 플라스틱이 기원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알아야 만약에 이게 위해성 있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들을 두세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스틱 버닝입니다. 저희가 노션 소각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플라스틱을 태우는 소각장이 존재한다고 아실 수 있고요. 랜드필에서 로션에 이어 생기는 플라스틱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좀 더 큰 게 아마 저기입니다. 타이어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타이어에서 나오는 그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이슈도 꽤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타이어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조각들을 플라스틱으로 인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 이 하수구를 메인테넌스 할 때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연출된다는 것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분석법 아까 다 말씀하셨고요. 이걸 크게 나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월크 애널리시스하고 싱글 파리클 애널리시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싱글 파리클이라고 하는 입자 하나를 보는 겁니다. IR 현경 기반이 되겠죠. 아니면 왕환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이 되고요. 월크 애널리시스는 어느 정도 일정의 샘플이 주어지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사이즈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얼마큼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정량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사이즈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으면 싱글 파리클 분석은 전력 분석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이즈에 대한 분포의 정보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월크 애널리시스와 싱글 파리클 분석을 같이 해야지 어쩌면 저희가 알고자 하는 그림을 좀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SEM 사진 몇 장을 넣어봤습니다. PP, LDP, ABS 흔하게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플라스틱 조각들입니다. 근데 가운데 보면 TRWP라고 써 있는 게 뭐냐면 타이어 파리입니다.
이 타이어 파리크는 IR이나 마만으로 싱글 파리크 분석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케미칼들의 컴파운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IR이나 마만을 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벌크 애널리시스로 접근을 했던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린 슬라이드 다 잘린 내용이에요. 보이는 화면하고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자, 이것들은 보시는 게 20년 국가 공식 배출량 캡스입니다. 캡스에 보시면 TSP, PMT, PM 이쪽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 가장 이슈가 된 게 이제 비산먼지가 될 거고, 서울시에서 가장 큰 이슈인 거예요. 양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럼 이 비산먼지 안에 타이어량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을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봅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서 비산먼지를 볼 때 비산먼지에서는 타이어 마모를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이슈들이 타이어의 입사들이 위해성을 가질 것이고 그 양이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하대학교에서 갖고 있는 이제 시스템들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 흔히 말하는 비산먼지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 가지고 우리가 그 국가 배출량의 중요한 이제 실제 로딩을 저희가 산정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천에 있는 필드에 가서 실제로 실험하면서 국가의 그 비산먼지 배출량을 산정을 하고 있고요. 그 비산먼지 안에 정말 얼마나 타이어 입자가 있을 것이냐라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했던 내용을 좀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비산먼지 얘기를 드리면 2007년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이 많다는 건 더럽다는 얘기고요. 녹색이 좀 많다는 것들은 조금 괜찮아졌다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07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국가 배출량을 내고 있고요. 저희가 19년, 20년 데이터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계절의 시계열에 대한 공간에 대한 해상도를 증가시키면서 배출량을 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랑 저희도 같이 하는 얘기고요. 이 결과를 보면 사실은 비산먼지 안에 한 3분의 1 정도, 많게는 50% 삭감이 됐다라는 게 서울시 데이터를 저희가 얻은 게 있고요. 청소행적인지 혹은 저희가 공사나 이런 대규모 공사들이 끝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시공간의 해상도를 좀 더 높여서 그 서울시의 각 구별로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각 구별로 청소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좀 더 쓰는 것이 올바를 것이냐라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드린 배출량이 줄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 말씀해주세요. 자,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를 측정했던 데이터를 3차원 그래픽으로 해서 실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의사결정자들한테 서울시의 문제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그게 어떤데?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느 지역, 서울의 어느 지역이 굉장히 고농도가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시면 어느 곳이 핫스팟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서울하고 인천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맵들을 전부 다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하고 타이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 비산먼지 안에는 굉장히 많은 타이어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타이어 입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도로 바닥에 있는 아스팔트와 타이어 입자, 모래들이 막 뭉쳐져 있는 마치 무슨 포도송이처럼 생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 서울에 25개 사이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사실 공업지역은 다 서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공업지역 13개, 그 다음에 주거지역 12개, 25개 사이트에서 저희가 비산먼지 샘플링을 하고요. 그 비산먼지 샘플링한 안에 정말 타이어량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정량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 분석 방법은 ISO TS20593에 수록되어 있고요. 이 방법을 기반으로 저희가 전량 분석을 했죠. 분석법은 말씀드린 파이롤라이저 출신 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롤라이저가 있고요. 파이롤라이저는 별게 아니라 산소를 희박하게 준 상태에서 가열을 하는 겁니다. 열분해를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놈들을 리퀴드 나이트로전으로 잡고 나서 그것들을 조금씩 흘려주면서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SBR하고 NR이라는 두 가지 물질, 고무입니다. 타이어 주성물인데
이 성분들 가지고 스탠다드를 만들고 이 스탠다드를 가지고 이제 정량 검량을 하고 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펙트럼들이 나옵니다. 이 많은 스펙트럼 중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쓸 것이냐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마커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이 마커는 어떻게 잡냐면 대기 중에는 많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타이어에는 많이 함량되어 있는 물질을 갖고 마커로 잡게 되어 있고요. ISO에서는 이 두 가지 물질을 잡습니다. 부탁의 다이버와 리모넨을 마커로 잡고 이 양을 가지고 타이어 양을 정량하도록 ISO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BR이나 NR을 가지고 이거 순서 물질, 캘리브레이션 그걸 저희가 다 작성합니다. 농도를 바꿔가면서 이 캘리브레이션이 보시다시피 0.99 이상이 나오는 것들을 정량을 다 캘리브레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샘플을 최소 3회 이상 분석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게 25개 샘플이고 3회고 PM10, TSP PM10에서 대략 200개 정도의 샘플을 저희가 분석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서 받은 샘플들을 수거하고 그것들을 재분석하고 나서 이런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자, 결론을 좀 말씀드려보면 서울시에 있는 타이어의 먼지 양이 여기 두 가지 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유럽의 선인가 그렇고 일본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타이어 입자들이 서울에는 존재합니다. 대략 보시면 퍼센트로 보시면 됩니다. 4%. 그죠? 인더스트리얼 지역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최대 4%가 TSP의 타이어에서 기인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수가 있고요. 주거 지역은 한 1% 정도가 타이어 먼지라는 것을 저희가 얻어냈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분류를 제출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중에 PM10의 분류를 다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PM10이 PM10 중에 얼마가 타이어의 분류인지에 대한 결과를 뽑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연계성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타이어 배출량을 과연 산정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아마 지자체 입장에서도 타이어가 문제가, 리베이트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타이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발생액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환경부 입장에서도 그런 배출량이 얼마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삭감하고 저감할 것인지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간접 산정, 하나 직접 산정입니다. 간접 산정이라는 것은 미국에 있는 배출기에서 우리의 활동도로 계산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해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우리의 활동도로 갖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직접 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도로에서 저희가 주행한 총 배출량을 갖고 산정을 하거나 혹은 저희가 오늘 보여드렸던 하루를 주시면서 했던 방법을 가지고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활동도, 그 다음 속도 보정, 그 다음 차량의 종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배출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분율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고, 이것들을 가지고 산정하는 방법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위에가 잘렸는데, 실제 자동차를 가지고 제가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렌토, 코나, 소나타, 아반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 다 현대차라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승용차, 소형차, 중형차, 그 다음에 SUV 두 대로 해서 과연 우리가 이 SUV하고 이런 차들을 분해했을 때 얼마나 타이어가 갈릴 것인지에 대한 실험을 제가 한 4만 킬로 정도로 한 2년간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봤더니 평균적으로 15.65 mg per 킬로미터 정도, 1km 갈 때 대량 자동차 한 대가 15mg 정도의 타이어가 분진이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배출량을 산정을 했죠.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잘 설명해야 이해하시기가 좀 쉬우실 텐데, 1번하고 2번은 그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배출 개수에 우리의 활동도를 갖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산정하는 값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의 배출 개수를 갖고 산정하는 겁니다. TSP, PM10, PM2.5. 교수님 2분 남았습니다. 네, 끝납니다. 자, 3번, 4번, 5번은 실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5mg per 킬로미터의 그 값의 활동도를 갖고 저희가 산정했던 값이고요.
맨 마지막 목표는 저희가 ISO 방법을 해서 하여튼 정량화된 그 값을 갖고 산정한 겁니다.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 탁상에서 만약에 테이블에서 엑셀 갖고 하면 이렇게 배출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저희 시를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적게 나오면 사실은 지자체나 국가 입장에서 정책에 이바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상이합니다. 말씀드린 1에서 2%, 0.3에서 2%, 0.4에서 4,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이건 굉장히 많은 배출량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량하는 방법들이 잘 만들어져야 사실은 우리의 국가 배출량이나 온 시의 정책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저희가 논문을 공유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실험했던 제일 친구들 사실입니다. 네. 네,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 측면에서 타이어 검진하고 그다음에 차 브레이크 이 부분은 EU에서도 ELV에서 향후 에코 디자인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연구에 필요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걸 보면 다 그 6PPD 기본기에 대한 부분이 위성 문제로 해서 정량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 6PPD에 대한 부분 혹시 아시면 한국에서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나요? 제가 알기로 일부에서 그 독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는 것이 맞다면 그게 아마 그 연어의 독성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그 물질을 바꾸는 거에 대한 이슈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 물질을 바꾸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사실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은 지금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규제인데 한국은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고 네, 그 부분은 그 이슈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서 미국 수출분을 별도로 만드는 게 코스트가 더 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유럽에 판매하기 위해서 그 저마모 브레이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시장에 우리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미 그 현대나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6PPD라는 물질 자체가 타이어가 이제 그 아스팔트와 마모를 숨기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규명이 되기 때문에 한국도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규제가 없고 미국은 규제가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환경하시는 분들은 좀 더 국가의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폴리터티비티도 마찬가지인데 동등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부분을 규제를 안 하는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 데이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나 가소제들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 전제는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나왔다라고 그것들을 사회에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 그것들에 건전한 디베이팅이나 혹은 논의들이 필요한데 그런 자리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수출 주도형의 이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뭐 말씀하신 거 모르는 건 아닌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예. 제가 직접 촬영 제가 직접 촬영 논문을 잘 못 봐서 그런데 이게 시료가 들어가는 기구가 혹시 방크 기계 말고 혹시 이쪽에 공동 편지를 직접 하는 기구가 있는지 있어요? 질문, 예, 답변 드릴게요. 사실은 아까 보신 이 그림을 그려내는 방법은 이 국가 공정시험법이 있습니다. 그 공정시험법에 저희가 개발한 차량이 공정시험법으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자동차 타이어 후면, 하나는 야전면에서 이 값을 가지고 실제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고 이게 사실 공정시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공정시험법으로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이러한
그 맵들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 값들의 평균값을 가지고 이 값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이 평균값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트로딩의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걸 갖고 이런 맵을 그렸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파일럿의 주시맥스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을 저희가 설정한 거고요. 그렇죠? 이 설정한 지역에서 실제 샘플을 물리적으로 수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75마이크론 작은 입자를 채취하고 그거를 드라이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주시맥스가 분석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죠.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게 그겁니다. 도대체 어디야? 어디가 어디야? 근데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질문 계신가요? 제가 예. 잘 들려요. 크게 좀 전에 차량을 비교를 하셨잖아요. 코나, 소나타 네. 차량을 비교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전기차가 이 배터리로 인해서 차량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럼 무겁다 보면 이 마찰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타이어의 그 발생량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기차의 보급이 결국 비배기계 미세플라틱의 관리 차원에서는 오히려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이게 제가 해야 될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좀 불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보급해야 대기질은 좋아질 것 같은데 타이어나 브레이크나 이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더 많이 갈릴 확률이 갈려서 매출될 확률이 많다는 것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4대의 차량을 봤습니다. 근데 해외 문헌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동차 무게가 무거울수록 잘 갈리고 아까 얘기한 거죠. 그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타이어의 종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입 타이어를 쓰시냐, 한국 타이어를 쓰시냐, 이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타이어들은 굉장히 그립력이 좋습니다. 이 얘기는 잘 쓴다는 얘기거든요. 자동차, 고성능 자동차 때문에. 그래서 잘 갈립니다. 엄청나게 지게처럼 갈리고요. 미국의 타이어는 안 갈립니다. 굉장히 작겠지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운전해야 될 거리가 엄청 많기 때문에 타이어를 자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만듭니다. 한국 타이어는 그 중간거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탑다운 방식의 미국의 배출 계수를 가지고 유럽의 배출 계수하고 하면 과대산정이나 과소산정으로 이루어져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실험 디자인을 하고 진행하는 분이고요. 말씀하신 그것들은 이미 논문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코나 얘기하죠. 코나는 전기차도 있고요, 하이브리드도 있고, 가솔린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기계론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더 많이 갈립니다.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타이어가 갈리고요, 그다음에 전기차가 더 많이 갈립니다. 물론 브레이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회생 제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이 타이어는 조금 더 무게가 높아지면 동일한 쪽으로 많이 갈립니다. 그렇죠.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인하대학교 직업병 안심센터 이동욱 교수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욱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수님께서 찾아주셔서 부담스럽지만 지금 이제 연구 진행 중인 게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과 건강 영향이라는 주제인데 사실 정확히 이제 인간에게서 위해하다라고 정의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선 미사일 플라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플라스틱이 이제 작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 플라스틱의 이제 원래 발량체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들어간 첨가제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너무나 큰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크기 이하의 유기 고분자 중합체라는 의미 밖에는 되지 않아서 이게 독성학적인 평가를 할 때는 보통 단일 물질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독성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독성학의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은 얘기하기 쉽지 않은 명제인 거죠. 이제 뭐 앞에 부분들은 다 말씀 주신 내용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4년에 사이언스지에 이제 톰슨 박사가 이제 해양 환경에 미세 플라스틱 잔해물이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용어가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영국 이제 그 오른쪽 위에 B에 있는 그 해역 두 군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플랑크톤 샘플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해제해서 떠가지고 보관을 해주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쭉 이제 재봤더니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갈수록 이 막대 그래프가 미세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건데 플랑크톤에서 많이 나오더라는 걸 보여주고 이걸 좀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려고 옆에 꺾은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이건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플라스틱 섬유 생산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이 써서 바다에 많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사실 잘 안 보이지만 양이 엄청날 거다.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합니다. 그 이제 EPA에서 이제 얘기하는 위성 평가의 단계이고 이거는 널리 알려진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위해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근데 통칭해서 미세 플라스틱 중에 뭐 한 가지를 지칭하는 거라고 합시다.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정말 위한가, 동물 실험이라든지 실험실적 근거에서 위한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양반응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한 다음에 사람에게서 그러면 정말 어느 정도 노출되는가를 알고 나면은 이게 우리가 감당 가능한 정도의 위해도인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측정하는 단계부터 이제 막히게 됩니다. 우선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미세 플라스틱의 이제 독성 효과를 리뷰한 연구들을 보면은 이런 이제 결과들을 제시를 합니다. 이제 뭐 소화기계에서는 여기 적진 않았는데 뭐 지렁이한테 먹여보니까 물리적으로 위장감이 갈리더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미생물 군집총이 변화한다는 보고 이제 뭐 등등 있고 뭐 간 경화성 변화를 촉진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혈류 장벽을 손상시키고 통과해서 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호흡기계인데 아까 그 이제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 측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호흡기계로 들어왔을 때 염증 반응 촉진하고 산화손상 유도한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보고가 이제 아주 많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호흡기 내과의 이제 교수님들과 그냥 논의를 해본 결과 저희 생각으로는 마침 오늘 또 성면과 같이 이제 세미나가 이루어지는데 성면이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고 그게 생김새에 따라서 폐의 깊숙한 곳에 침착해서 박혀서 아주 장기간 염증을 일으켰다 회복했다 하면서 이제 그 악성 중기종이나 폐암을 일으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아주 안정적인 물질이고 그러한 형태의 손상을 가진 파이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염증 반응을 만성으로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생식기의 변화나 순환기계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죽상경맥동화증이라고 혈관에 쉽게 얘기하면 때가 껴서 좁아지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기여하는 인자인데 이거에 기여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과 연관해서 이제 올해 그 아주 중요한 연구가 하나 발표되었는데 요건 뒤쪽에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이 실험들을 보면은 실험이니까 요거 이제 폴리스티렌 1에서 5마이크로미터 잘라주고 넣었다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찍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 단량체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고분자 중합체고 그럼 이 단량체를 다루는 이제 직업적인 사람들에게서 어떤 건강 문제가 발생했었다면 혹시나 이게 정말 작은 단위로
이제 쪼개진다면은 이런 독성 영양과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론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천식을 유발을 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폴리에틸렌 자체가 아니라 이걸 만드는 공정에서요. 이제 폴리프로필렌을 다루는 이제 공정에서는 이제 대장암이 발생한다라는 한 개의 역학 연구가 있습니다. 소규모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염화비닐, PVC 많이 쓰는 플라스틱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단량체는 아약 그룹 1의 이제 발암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는데 이거는 미세 플라스틱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표면에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환경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제 세균 총들이 무리지어서 살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 좋아하잖아요. 뭐 플라스틱 스피어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이제 바이오 몰레큘러 코로나 같은 걸 형성을 해가지고 일종의 트로이 목마처럼 몸에 잘 접하지 않는 세균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을 해보면은 동물 실험에서도 이제 노출하면은 몸에 들어가서 검출이 되고 인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검출이 됩니다. 2022년에 그 인간 혈액에서 최초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연구는 이제 PIGCS 방법으로 이제 혈액을 800나노미터 필터에 걸러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검출이 됐었다는 결과가 있고, 나올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나와요. 이제 뇌를 포함해서 뭐 대변에서 제일 먼저 해봤고요. 이제 폐조직, 간, 비장, 이제 대장 이런 데서 다 나오고 희한하게 동물 실험에서는 이제 좀 콩팥에서도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의 신체 조직에서는 그 신장 조직에서는 아직 검출이 이제 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대사를 추정하기에 아마 대변으로 주로 배설되는 경로이거나 안 빠져나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출되는 경로는 이제 그 먹는 경로가 훨씬 이제 지배적으로 많이 이제 체내의 부담이 클 거다라고 좀 많은 리뷰들에서 정리를 한 단계고요. 뉴스 보면 뭐 티백 끓이면 나온다, 뭐 젖병에서 나온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올 때마다 뭐 많이들 이제 관심을 받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음식물에서 이제 생물 농축된 미세 플라스틱이나 생활 환경 속에서 이제 경보로 노출되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공기 중에서 측정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만 그 인체의 내부로 들어오는 양은 경보가 훨씬 많을 거다. 다만 호흡기로 들어온 거는 폐 조직에 그 몸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박혀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얘기 드린 내용이고요. 그 이제 산업위생 측면에서 볼 때 미세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노미터 단위로 쪼개지는 경우에는 폐에 깊숙한 곳까지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와류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파티클 다이아미터에 따라서 가장 이제 폐에 깊숙한 곳까지 가는 프랙션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1마이크로미터에서 한 0.01 마이크로미터 사이가 가장 많이 이제 깊은 곳으로 들어오고 폐혈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보다 이제 작은 거는 사실 뭐 와류에 의해서 튕겨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몸에 분포를 하다가 대변으로 배설이 주로 되는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연구가 2024년도에 이제 NEJM이라는 이제 저널에 실렸는데요. 가장 유명한 저널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연구는 뭘 한 거냐면 312명 정도의 그 성인 중에 특정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수술은 이제 경동맥에 그 이제 이 죽상 동맥 경화증이 너무 심하면 그걸 잘라내는 수술을 하거든요. 이 시술을 받은 사람들 312명을 모아서 이제 그 검체가 있지 않습니까? 죽상 동맥 경화증 그 절제한 검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FTIR로 이제 봤는데 있는 사람이 한 절반쯤 있고 없는 사람이 절반쯤 있었어요. 이 혈관 조직 내에. 그래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군을 나눠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아니면 죽을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를 봤는데 거의 이제 상태가 비슷한, 그러니까 수술할 때 상태 비슷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만 차이는 경동맥 그 조직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냐 없냐 차이였는데 있던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확률이 이제 4.5배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디스커션을 보면은 왠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엄청 큰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체에서 건강 영향이 있다라는 역학 연구 중에 가장 스트라이킹하고 최근의 이제 결과이고요. 아마 이런 종류의 연구 결과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좀 나올 걸로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정재학 소장님도 계신데, 그러니까 36명 정도 건강한 성인을 모아가지고 혈액 내에 측정이 되는지 이제 혈액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뽑아봤더니 이제 FTIR으로 이제 검사를 했고 36명 중에 32명이 이제 검출이 됩니다. 이제 아까 얘기 들으신 것처럼 20마이크로미터 밑으로는 잘 측정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나름 큰 것들만 이제 혈액 내에서 측정을 했는데 이제 평균 한 4.2개 정도는 측정이 되고 뭐 거의 이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이즈도 아주 작은 것만 혈액 내에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큰 것들 뭐 20에서 100마이크로미터 그 아주 큰 백혈구라 하더라도 이 정도 크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내에서 굉장히 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도 드물지만 검출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여러 요인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좀 많고 적고가 차이가 있냐를 봤더니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쓰십니까? 냉장고 안에서 많이 쓰십니까? 이런 걸 물어봤는데 많이 쓴다는 사람들에서 확실히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게 36명 정도로 진행을 한 분석이어서 아주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지만 이걸 듣고는 좀 찝찝해서 이제 집에서 자꾸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했던 게 이 애니젤 연구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혈액 응고라고 왠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혈액 응고 관련된 지표들을 좀 검사를 해봤는데 혈소판 수치와 좀 관련이 있고 2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응고 지표와도 관련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뭐 출판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큰 게 들어갔을까 생각해봤더니 제가 장에서 아주 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장 세포들 사이로 들어온다는 보고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워낙 뭐 주사 바늘이 몸에 닿을 일이 현대인들은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통해서 들어오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이제 향후 과제가 이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FTIR로 측정을 하면은 정성적인 어떤 물질이 몇 개 사이즈에 개수가 몇 개 있다라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고 PICCMS로 하면은 어떤 이제 종류가 총 질량이 어느 정도 있다. 어떤 필리부터 사이즈로 걸은 이상에서 이제 총 질량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뭐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이제 노출의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기 중에 측정했을 때 뭐 몇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거는 뭘로 연구를 해야 될지 모르는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PPP 팩트 저거 중에 어떤 게 더 독성이 높을까? 독성이 있긴 한가? 이거부터 이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만만하게 이제 이게 그냥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되면 독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가야 할 길이 먼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값을 선정해야 하는가? 개수가 먼저일까? 질량이 먼저일까? FTIR, 라만, PICCMS 어떤 방법으로 측정한 거를 우리 생체 내에서 측정한 걸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종류가 문제일까? 그리고 한 번 검사한 걸로 될까? 10번, 20번 하면 매번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좀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어야만 아마 이제 생물학적인 지표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이 부분들의 좀 연구들이 필요한 단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뭐 이제 독성과 노출 경로, 노출 평가, 건강 영향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향후에는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교수님, 굉장히 좋은 발표를 들어서 정말 저 되게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들도 많았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죽상동맥이나 아니면 혈관에서 이제 많이 발견된다고 했었잖아요. 조직에서도 발견되고.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콩팥에서 발견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혈관에서 많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콩팥에서 걸러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사실 이제 콩팥이라는 조직이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 필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그 옆에 어떤 뭐 상수 현상이나 화학 작용으로 이렇게 필요한 건 빨아당기고 필요한 건 내보내고 하는 그런 과정에 가깝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큰 거는 당연히 걸리겠죠. 근데 그건 이제 신장 결석 같은 정도의 크기일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는 신장으로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아예 침착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그런 결론들을 입에서 이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엄청 많이 검사를 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조직들은 뭐 다른 수술 때문에 그냥 떼어낸 조직들을 뭐 몇 개 가져와서 보통 분석을 해보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해보면은 거의 나오는데 신장은 잘 안 나오고 아마 되게 이게 대사경과 대변에서는 먹은 것보다 이제 조금 나오니까 이게 어디로 나가는지 아직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대변으로는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콩팥에서 검출이 안 되는 걸 보니 여기는 어떤 그 세뇨관, 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소변 통로로 나가는 게 아닌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더 자세한 기전은 결국 또 다시 또 동물 실험이나 이제 실험실적 실험에서 이루어져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땀 같은 데서도 배출이 될까요? 사실 기전상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예. 한 세 가지 되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키드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저도 사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무 물질을 가지고 우리 독성 실험하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키드니거든요. 그럼 얘가 과연 그 키드니 입장에서 봤을 때 이너트한 물질인가, 그러니까 독성이 없는 물질인가라는 게 첫 번째 질문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컨테미네이션 이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분명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플라스틱 개수가 나왔을 텐데 그게 MDL 값이 굉장히 낮을 텐데 거기에 이게 이 정도로 많은 플라스틱이 디텍션 될 정도 되면 사실은 컨테미네이션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시리즈를 꽂거나 했을 때 있는 그 이슈들은 어떻게 극복하셔야 되는 질문드리고 우선 이제 신장에서 플라스틱이 원래 이제 각광받는 게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장에 이제 독성을 가지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검사 방법이 대개는 이제 이 연구들이 그 마이크로 이제 단위의 FTIR법으로 이제 검출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나노미터 단위, 아주 작은 단위에서 검출해 본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요 이제 퀀텀은 사실 할 때부터 굉장히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사기도 이제 유리로 쓰고 IR도 유리로 쓰고 이제 검사실 환경 이제 검체 분석 의뢰를 맡긴 곳에서도 이제 그 퀀텀이 되지 않게 신경을 쓰면서 블랭크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한 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블랭크 테스트 한 거에서는 이제 거의 안 나오거나 한 개 정도 나오는 데까지 이제 정도 관리를 분석 기관에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체열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비큐테이너라고 병원 가면 피 뽑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유리 바이알이나 이제 유리 시린지 같은 걸 이용해서 최소한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랭크보다는 높게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컨탐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제 믿는 거고요. 그
그 디베이트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도 사실은 퀀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퀀텀 이제 최소화하였다라고만 되게 사람들이 이제 기술을 해두고 절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최대한 유리 바이아를 쓰고 뭐 이제 검질 분석 기관에서 최소화하고 블랭크 테스트를 하는 방법으로 정도 관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컨타미네이션 관련된 부분이 우려돼가지고 사실 점설이 싫어하고 분석기를 다 크림용으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0.5 마이크로 입자가 거의 제로 되는 분위기로 만들고 사실 라만으로 다 크로스 체크했습니다. IR 결과라고 하지만 마이크로 라만으로 해가지고 5 마이크로 이하에서 다 관리하고 라만으로 측정했을 때도 5 마이크로 이하가 거의 제로가 나오는 상태의 브랭크로 관리했기 때문에 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봤을 때 크로스 컨타미네이션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거라 보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치료가 교수님 어려하신 혈액 말고도 지금 현재 태반이라든지 재대결, 양수, 모유 다 100% 다 검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체에서 샘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코 점막에서 지금 아주 작은 사이즈들이 뉴런을 타고 브레인으로 들어간다는 게 논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파이브 같은 경우는 배출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뉴런을 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연구로 나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혈액을 분석했을 때 그 파티클 사진을 샘으로 찍어서 보면 형상 자체가 2.2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서져가지고 작게 나옵니다. 결국 최근에 그 8월에 나왔는 미국 NIH에서 보고했던 뉴멕시코 대학의 자료들 보면 200나노하고 100나노 사이가 이제 사람의 브레인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굉장히 높게. 어떤 다른 장기보다도 죽은 사람들 시체에서 높게 발견됐고, 알츠하이머나 뭐 어떤 그런 우리 환자들, 장애 있는 뇌질환 관계 장애 있는 사람들이 10배, 30배 이상 더 높게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그런 작은 것들이 부서져가지고 100나노, 200나노를 해서 비밀을 통과한다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혈관으로 들어와서 더 작게 부서지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아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걸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 발표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배일상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하천 내에서 성면적용석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는데요. 그 조사한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하게 된 내용은 2010년도에 8월 30일 KBS하고 MBC 보도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방송 내용은 4개 하천에서 성면이 보고됐다는 그런 내용이 방송이 되었는데요. 그 방송에 따라서 저희가 2010년도 10월 달에 약 한 달 동안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분석 방법은 PLM과 전자현경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밀조사 결과 총 6개 하천, 총 6개 하천에서 트레몰라이트가 검출이 되었고요. 5개 하천에서 트레몰라이트가 검출이 되었고, 1개 하천에서는 악티놀라이트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종로구 홍제천에서 악티놀라이트가 검출되었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가 충청남도 홍천에 있는 그 갈산면에서 이제 원산지가 갈산면이고, 트레몰라이트의 원산지는 충북 제천 수사면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가 각각 틀려서 이렇게 각 다른 적용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하천에서 발견된 적용석을 보면 이 트레몰라이트인데 그 트레몰라이트를 시로 채취를 해보면 표면이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데요. 이게 트레몰라이트 특징이고, 그 다음에 저희 공원 적용석으로 시로 채취하다 보면 액티노라이트 성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실내에 있는 천장텍스의 백선면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 성면이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하천 내 2010년도 보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그 하천 적용석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북 위천에 있는 적용석, 이 부분에 성면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도 불규칙한 타원형의 성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 집신벌레 아메마 형태의 성면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성면이 검출되었고요. 이 부분은 그 방사 형태 돌림지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방사형 반북제골 형태, 반북제골 형태의 그 성면이 돌림지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견된 성면을 지금까지 그 관리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분은 아주 그 성면이 심하게 풍화된 성면, 그러니까 웨더링되어 있는 성면 같은 경우에 즉시 반출해서 폐기 처분을 할 거예요. 폐기 처분이란 내림 처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비산방지제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존하는 돈이 현재 서울시내 45,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공원 내 성면 적용석 분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 공원 내 적용석을 조사하게 된 배경이 서울시 권청에서 서울시립대 연구 영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결과 53개 공원에서 성면이 의심된다는 그런 영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이제 24년부터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53개에서에 대해서 조사를 약 2년에 걸쳐서 2014년하고 15년 2년에 걸쳐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석 방법은 PLM하고 템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원 성면 조사하는 모습이고 점하고 망치로 두들겨서 시루를 채취를 합니다. 이 공원 적용석 같은 경우에는 특히 풍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에 시루 채취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2g 정도 시루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으로 두들겨서 이렇게 시루 채취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루 채취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정밀조사 결과 총 21개 공원에서 성면이 검출되었고요. 대부분 악티로라이트. 공원의 특징은 악티로라이트 성면이 검출된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관악구에 있는 남구공원 한 군데에서만 트레몰라이트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검출된 공원은 지금까지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21개 공원이 검출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폐기 처분을 하였고, 지금은 남아있는 곳이 올림픽공원만 남아있는데, 이 올림픽공원은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적용석은 100% 다 매립 처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공원이라든지 하천에서 발견된 성면 적용석 형태를 제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불규칙한 절단된 파편형 형태로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한 형태가 이러한 형태입니다. 불규칙한 파편형 이러한 형태가 많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다음 여기서도 이 부분에 불규칙한 파편형 섬유 형태의 파편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섬유 다발 번들형이라고 하는데요. 저 빗자루를 잘라서 이렇게 번들 뭉치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뭉치별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섬유 다발형 두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를 성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다발 형태의 성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저희 그 연구원 바로 옆에 있는 K호텔에서 시로 채취를 했는데 분명히 열수 유입 경로가 있고 번들형, 다발형이 굉장히 많이 있길래 여기서 100% 성면이 나오겠다고 검출을 했는데 성면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형태에서 성면의 형태에서 비성면능으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슬립형은 노열 교수님 발표 PPT를 보니까 이 슬립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립형을 넣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이천에서 이 슬립형에 대해서 시로 채취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성면형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북 우이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러한 아메바 형태, 불기지가 타원형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불기지가 타원형, 집신벌레의 아메바 형태인데 이 부분에 그때 당시에는 이 털이 하얀 털인데요. 조금 이따 끝나고 이 옥상에 가면 이 하얀 털이 생생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손으로 건드려도 날아갈 정도로 손에 묻을 정도 아주 가늘고 하얀 털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고요.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저희 가면은 민들레 훌씨가 바람에 날리면 그냥 날아갈 정도 이런 형태를 그때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 당시에는 이 삼본 모양, 집신벌레, 위심 삼본 모양 이 부분에서 바람에 불면 날아갈 정도 아주 미세한 성면이 지금 그때 당시에 발견되었습니다. 조금 이따 끝나고 옥상에 가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타원형 형태, 그 다음에 수평하고 수직된 그 형태의 성면이 지금 많이 검출되고 있고요. 배구남이라든지 초연기성암의 그 단열층 내에 있는 미세한 크랙으로 열수가 유입되는 수평이라든지 수직으로 유입돼서 성면이 형성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로에 주로 성면이 지금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규칙한 타원형하고 수직 밴드형이 혼합된 형태고요. 이건 방사형 형태, 굉장히 멋있는데 이게 방사형 형태로 실제적으로 성면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채꼴 형태인데 이 표면이 하얗죠. 이게 트레몰라이트의 특징입니다. 그 표면이 하얀 게 트레몰라이트의 특징인데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부채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트레몰라이트 부채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강북구 우이천에 있는 하천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시로 채취를 해서 방사 형태, 부채꼴 형태이기 때문에 시로 채취를 했더니 성면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강북구 우이천에 아주 그 풍화가 심한 것은 교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게 교체된 성면이 교체된 조경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하거나 의심되는 사항이라든지 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도 이게 강북구청 그 우이천을 가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쳐서 펜스를 치면 어떨까? 아니, 이거 얼마만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 차단이 되고 사람들이 직접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드는데 왜 이걸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저희 그 공원 조경석 같은 경우에는 100% 전부 다 매립적으로 했는데 2010년도 당시에는 매립지에서 성면 조경석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매립지에 매립을 하게 되면 이게 매립의 안정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받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공원 조경석을 거기다 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매립지에서 어떻게 이걸 조경석을 다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의문으로 지금 퀘스천 마크를 했는데 두 번째 의문점이 이렇게 매립지가 차수막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복도를 설치하고 안정화되게 이런 공법으로 하는데 무거운 돌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침하가 되고 침수수라든지 차지가 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차집 시트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이런 현상이 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리보다는 천장 실내 텍스 같은 경우에는 비선방지제 살포한다든지 하천 적용석에서는 이렇게 비선방지제를 살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선방지제를 살포하거나 아니면 고형화시키는 방법. 특히 내리보다는 저희 공원 적용석 같은 경우에는 풍화가 심하지 않거든요. 즉 웨더링이 많이 되지 않아서 손으로 만져도 이게 겉 표면이 부스러질 정도의 아니거든요. 전혀 돌가루가 묻어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공원 적용석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봐서도 전혀 성면 형태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러한 성면을 전부 다 매립 처분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매립 처분을 했는데 공원 적용석을 이렇게 매립 처분 할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펜스만 치고 이렇게 유지 관리만 하면 굉장히 안정적일 텐데 왜 매립 처분을 해서 비용을 들까 하는 제 나름대로 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2010년도에 당시 그때 강북구청 우이천에 뿌렸던 비상방지제를 저희 연구원 옥상에 뿌려서 10년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올라가 보시면 10년 동안에 비상방지제를 뿌렸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10년 동안 10년 후에 이게 지금 현재 한 달 전에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이 정도로 색깔 있는 조경석, 비상방지제 뿌린 조경석을 생성하고요. 그 투명한 것은 한 어느 정도 한 50% 정도 웨더링 돼서 어느 정도 색깔이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곰팡이들 때문에 비상방지제가 적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직접 사진을 좀 이따 보시면 알 것입니다. 굉장히 곰팡이들 때문에 이 비상방지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서울시가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전국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전국시도의 성면 적용석의 실태는 과연 어떤가 궁금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성면환경센터하고 PLM 분석장치하고 전자현미경을 모두 갖추고 있고 그런 고가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각 시도에서는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얼마 정도 각 시도에서 이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분석을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인력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교육 문제, 예산 문제, 분석 장비를 확충을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성면환경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이 성면환경센터가 이걸 대신 해줘야 될 텐데 역할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 지안은 현재 얼마 전 한 달 전에 저희가 우이천에 가서 이제 성면 적용석을 이제 채취를 했어요. 이 하얀 부분이 채취 전 채취 후거든요. 이 하얀 부분 굉장히 시커멓고 풍화가 많이 된 적용석인데 비상방지제를 현재 뿌렸습니다.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비상방지제를 뿌려서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시로 채취를 했는데 이 부분은 풍화가 많이 된 부분이고 시로 채취를 하니까 굉장히 돌이 부석부석했거든요. 그리고 트레몰라이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로 채취를 하면 표면이 하얗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시로 채취만 해도 이게 트레몰라이트가 나오겠구나 하고 그런 판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풍화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현미경 템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길이가 종횡비가 10대1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12월 14일 시행된 자연발생 성면 분석 방법, 시험 방법에 따르면
10대1, 보통이 10대1 이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한 달 전에 시로체체하고 10대1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굴절율도 트레몰라이트랑 똑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SI, 마그네슘 비율, 칼슘하고 철 비율도 정확하게 맞는 비율. 그래서 트레몰라이트 비율이 이 시로, 풍화가 많이 된 시로에서는 나오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일반 공원 같은 데라든지, 일반 하천에서 풍화가 심하지 않는 그런 적용석 안에 이제 성면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표준시로거든요. 아키놀라이트 표준시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고 뾰족한 표준시로인데요. 저희가 공원 적용석을 20개 정도, 많게는 50개 정도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뾰족한 형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공원 적용석. 왜 뾰족한 형상이 나오지 않는가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풍화된 겉표면을 시로 채취를 한 게 아니라 겉표면을 시로 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점과 망치를 이용해서 때려 부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부분까지 시로 채취를 해서 2g을 시로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부분을 시로 채취를 하면 이렇게 풍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상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얼핏 알기로는 이러한 형상이 나오면 성면이냐 비성면이냐 그래서 비성면 형태로 어느 정도 분류를 하는 것도 좀 얼핏 작년에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성면이 그 안쪽에 있는 성면, 실제적으로 성면인데 이 안쪽에 있는 성면을 시로 채취했을 경우에는 이런 형상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형상인데 이것을 비성면으로 분류를 하면 성면이 아니게 되는데 이게 과연 비성면으로 분류를 하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PL의 분석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얘도 이 일자형에서 살짝 이 부분이 끊어졌거든요. 이것도 봐보면 비성면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성면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PL 분석 결과도 모든 게 다 일치를 하고 길이하고 종횡비도 3대1 이상이고 전자현미경으로 분석을 했어도 모든 게 다 일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성면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거 5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는 전남대학교 노열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대부분 발표를 하셔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둘 다 실수해서 어떻게 발표할까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성면은 아까 좀 이야기했는데 어떤 성면이 더 위험하고 암석에서 어떤 암석이 좀 나올 건지 그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트레몰라이트 성면입니다. 이거 좀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새카맣게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성면의 종류인데 이제 여기 건강위해성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 성면 종류가 6가지입니다. 백성면부터 시작해 나머지 성면인데 그 백성면에 비해서 이쪽에 방금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트레몰라이트 성면이나 에큐라이트 성면 저 빨갛게 표시된 것들은 거의 상업적으로 사용된 건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유가 백성면 같은 경우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게 판으로 이거가 쭉 되어 있는데 이쪽 밖에 부분이 마그네슘이고 안쪽 부분이 규소인데 규소에 비해서 마그네슘이 커요. 그러니까 종이가 돌돌돌 말려져 있는 형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산이나 염기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트레몰라이트 성면이나 이런 것들은 규소 삼형체가 2열로 쭉 배열되어 있어가지고 잘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코리안 트레몰라이트 하면 위해성이 무지 큰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경석에서 주로 이 트레몰라이트 성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 이제 PLM 사진인데 백성면에 약간 구불구불한데 거기에 비해서 이 트레몰라이트 성면 같은 경우는 뾰족하게 저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성면이 길이가 길고 얇으면 얇을수록 폐로 많이 꽂히게 되니까 훨씬 더 위험하게 되는 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트레몰라이트 성면 같은 경우는 우리 조경석유의 서울시청역 지하철 뿜칠제 위쪽을 제거하는데 또 트레몰라이트 성면이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핫 이슈가 된 적이 있는 그런 성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님께서 계속해서 성면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근데 여기 이제 법에 보면 섬유상의 형태라고 우리가 정의가 되어 있고 분석에서는 3대 1이고 이 약정 같은 경우는 20대 1에서 100대 1 범위 내에 5마이크론보다 긴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팀장님하고 다르게 저희가 분석할 때 5마이크론 이상이면서 아까 미세 플라스틱 할 때 프래그먼트라고 정의했는데 저희는 클리비지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성면으로 가능한 안 치려고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는 대로 섬유상의 형태를 구원은 띄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그럼 이 성면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게 한국의 지질도인데 무지 복잡합니다. 빨간색은 화성암 종류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계통은 퇴적암 종류고, 그다음에 약간 갈색 계통이 변성암 종류인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충북하고 충남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안양천, 우이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쪽의 돌멩이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이쪽 충남에서, 충북 제천에서 왔습니다. 그 돌멩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대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충북 쪽에서 그쪽에 이제 석회암도 있고 돌로마이트 같은 거 대리석이 있는데 얘네들이 변성작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홍성 같은 데서는 요 사문석.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서울시 그 역사박물관 갔더니 벽면이 저 사물함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대로 우리 이제 저희 요 슬라이드를 가져온 거는 팀장님께서 우리 K호텔 쪽에 조경석, 그래서 아까 제가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내려가지고 쭉 걸어왔는데 요 돌멩이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돌멩이 같은 경우는 화강암이 이와 같이 차별적인 응력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이 검은색 광물은 검은색 광물끼리, 하얀색 광물들은 하얀색 광물들이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편마암이라는 요건데 저기서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프래그먼트 형태, 클리베이지 형태의 그런 성면 광물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분석할 때 그거는 가능한 한 성면형으로 안 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자원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저희 조경석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는 조심을 해갖고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것들은 쪼갤 때 그 섬유상이 아니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돌멩이를 얇게 갈아갖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거는 이제 제천이랄지 그런 데 나오는 돌멩이인데 여기가 이제 요게 트레몰라이트인데 원래 이와 같이 섬유상으로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갈든지 아니면 하든지 저렇게 섬유상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소면으로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조경석인데, 이거는 이제 제천 수산에 있는 조경석들인데, 조경석 저런 것들은 하나에 무지 비쌉니다. 비싼 것들 하나에 2,500만 원 정도 막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조경석 업체, 건축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가공 조경석하고 자연 조경석. 가공한 것들은 석산에서 좀 가공한 것. 그런 쪽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관리해야 되는 건 사실은 이런 제천에서 나오는 저런 돌을 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성면 안전관리법 성면 쪽에서는 우리가 하면서 성면 산출 가능성을 상중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암석이 이제 지질학적으로는 명석인데 조경석에서는 명칭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대로 교석,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돌멩이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런 교석 같은 경우는 성면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주로 트레몰라이트 성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이제 K호텔 주변에 있는 것들은 온양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또 편마음인데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아주 뭐 제주도의 돌멩이 같은 경우는 전혀 성면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면안전관리법에서는 요 성면 나오는 요 조경석을 이와 같이 최종 제품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표면의 성면이 검출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검출되면 이제 팔 수 없게 그와 같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법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돌멩이가 어디서 왔냐면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릉천, 오이천 돌멩이가 요 제천 수산에 있는 요 채석장에서 산 하나를 까부신 거예요. 우리가 사대강 사업하고 그러면서 요 산에 있는 요 돌멩이들을 이와 같이 깨가지고 안양천, 축대 쪽으로 아니면 우리 정릉천이나 우이천에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미리 성면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이제 2012년에 제정돼서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좀 됐으면 이런 돌멩이들이 안 갔는데 2010년, 11년에 주로 이제 옮겨져 갖고 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런 기암 교석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경석 판매업체인데 예전에 환경부하고 소송이 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그래서 이런 돌멩이들은 주로 어디서 오느냐면 제천 수산 쪽이나 덕산면에서 많이 오고 저희 생각보다 많이 좋은데 팔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대로 제천 수산에서 갔다가 요 조경석, 뭐 정릉천, 우이천 그런 쪽에 주로 가고 문제된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광산 입구랄지 그런 쪽에서 주로 나오게 된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조경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지 비싸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저 수산면에 가면 저 조경석이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도시 속에서 이제 이건 아까 팀장님께서 이미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서울 쪽에 부용천, 오이천, 정릉천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제가 가본 중에서는 뭐 안양천이 제일 심각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최혜영 수장이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은 성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표면의 성면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균질하게 성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표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자가 시유를 어느 부분을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성면이 검출될 수도 있고 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사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거 이제 환경공단에서 시유를 채취하는데 이거 이제 인천에 프로지오 아파트에서 요 성면돌을 갖다가 조경석으로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이제 조경석 요것도 문제가 되지만 조경석을 갖다 안 치려면 흙 위에다가 포크레인 같은 경우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토양 같은 거 시료를 채취했더니 토양이 높은 것들은 테블라이트 성면이 한 10%, 죄송합니다. 1% 정도.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우건설에서 요거 전부 다 제거해내고요. 그 다음에 흙도 전부 다 화내고 그래서 다시 화단을 조경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인천 대공원부터 시작해서 부천 터미널에 그럼 이 조경석들은 저렇게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주로 환경단체에서 고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찾는 거죠. 이건 이제 여수 앞에 호텔, 예전에 성면환경센터 저희 워크숍이 있는데 보니까 이런.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교석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 정도 의심을 해야 되고, 서울시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이런 게 한 10개 정도가 있어 저보고 조사를 해달라고 한 다음에 조용히 폐기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강원도 지질 테마공원에 이걸 갖다 설치해놨다가 제천 수산걸 사다 놨다가 전부 다 폐기한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좀 문제되는 것들은 이 대전 동구부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시민들이 너무 깨어 있으셔가지고요. 하얀색 나오고 이거 백성면 아니냐고 막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조사하고 이번에 이제 의정부에서 요거는 우리 K호텔 주변에 있는 것들하고 똑같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서류상으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K호텔 주변에 이제 팀장이랑 여기 주 선생님 사진 보내셔서 제가 저기 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주로 이렇게 불균질하게 나옵니다, 성면이. 그래서 상당히 조사하는 것들이 전문가, 저같이 뭐 지질학을 전공을 해갖고, 전문적으로.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여기, 아까 과학원 여기 조양석 박사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과학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뭘 하냐면 대표 암상을 계속 시를 채취하고 있어. 연에 한 30군데 사이트를 해가지고 90개씩 시료를 채취를 해갖고 주로 어디에서 나오고 요거를 나중에 대표 암상을 해갖고 사출지를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교석으로 나오고 특정 부분에서 성면이 나오기 때문에 요 관리가 쉽지가 않은 그런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사진 아까 이제 그 우리 팀장님께서 여기 뭐 아메바 형태로 말씀해 주시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뭐 크로스 형태로 나오든지 슬립 형태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매석에 나오는 게 여러 가지로 이와 같이 산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웅도될지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성면이 나오는 것들, 요거는 이제 돌로마이트 대리석이 변질작용을 받아갖고 나오고, 요런 데서 하얗게 나오는 것들은 주로 트레몰라이트 성면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충청북도가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홍성 쪽에서는 어느 쪽에 성면이 나오면 요게 이제 여기서 요런 하얀 띠가 성면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사물함입니다. 근데 이 사물함 같은 경우는 조경석에 별로 안 쓰이고요.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다른 시도 지방 같은 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광주에 살기 때문에 예전에 한평에 나비 축제를 갔는데, 아까 그 교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성에 장미 축제를 갔더니 거기도 있고, 생각보다 저런 게 많이 팔려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 관리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플라스틱에서는 이걸 프래그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래그먼트는 저희 클리베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섬유상으로 나오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해갖고 성면을 저희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할 때 가능하나, 아까 성면 안전요법의 섬유상이고 종횡비 3대1 그걸 고려를 해갖고 섬유상이 아닌 것들은 같은 각성석이 나오더라도 아닌 걸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수입된 문남석이라고 하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성면이 많이 안 나오면서 요즘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우리 보면 그 폭포 만들거나 그런 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부하고 지금 저희랑 같이 이쪽에 이제 공단에서도 연대리님 오셨는데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게 제천 수산에 있는 돌. 제천 수산은 토양 중에 성면이 1%가 넘는 데가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조경석 판매업체를 먼저 그 판매하는 그 돌멩이를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것들이 제일 급선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작년에도 조사했고 올해 조사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그쪽에 가서 조사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왜 내 재산권인데 성면 나온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어떤 걸 요구를 하냐면 환경부한테 이거 사라. 이거 사가지고 폐기를 하든지 뭐 어든지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하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샘플 채취를 가면 어떤 때는 잘못 만나면 무지 소리치고, 어떤 때는 술 한잔 거나하게 해가지고 납들고 삽들을 보면 무서워가지고 채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부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제천시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하고 또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조사를 안 할까, 우리 저기 사무관님 와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런 것들로 많이 저희가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는 부분들은 관리해서 이 성면형이 있고 비성면형이 있는데, 이 비성면형 같은 경우는 일단 날아가지 않고 저희 폐에 꽂히는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성면형은 같은 광물이라도 성면으로 안 치고 분석할 때 좀 조심하는. 그래서 저희 성면형센터 같은 경우는 저는 워크숍을 해갖고 비성면형은 성면으로 가능한 안 하는 걸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런 것들은 성면으로 치시면 비성면형은 가능한 성면 카운트로. 왜냐하면 저까지 성면으로 분석을 해버리면 저희가 조경석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여기서 보시는 대로 왼쪽은 비성면형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은 성면형으로.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트레몰라이트 성면이고,
저기 제천 수산, 그다음에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옥상이 아마 저기 비산 방지제 처리해 놓은 것들이 성면이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하는 게 이 성면의 형태, 이러한 성면형하고 비성면형하고 구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이건 템 사진인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저희는 비성면형으로 해가지고 성면으로 카운팅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성면으로 저희가 카운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슬라이드도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조경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뭐 공단이랑 좀 주로 고려하는 것들은 판매 업체에서 못 나가게, 왜냐하면 판매가 되면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걸 걷어다가 다시 매립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유통 전에 사전 조사 분석을 해갖고, 근데 조사 분석할 때 가능한 한 전문가들이 직접 암석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에서도 생각보다 성면을 포함하고 있는 조경석,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그 아파트 뭐 분수대 그쪽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해미석이라고 해갖고 하얀색의 동글동글한 돌멩이가 있습니다. 주로 조경하는 데 많이 쓰이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수입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 조사해갖고 좀 없고, 그다음 안 들어오게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요즘에 저희가 이제 성면 함유 제품을 좀 조사 분석하고 있는데 공단 과제로 해가지고 브레이크 패드에 좀 성면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들 한 5%에서 많게는 한 10% 정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은 지자체나 건설사에서 조경석을 납품할 때, 납품받거나 주기할 때, 성면환경센터 같은 데서 의뢰를 해가지고 먼저 분석한 다음에 성면이 없는 돌멩이들을 주로 조경석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 인천의 프로젝트 아파트처럼 이미 해놓은 것들은 다시 걷고 토양까지 걷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천 덕수안면에 있는 돌인데 무지 멋있어요. 근데 저는 멋은 없는데 그 양반들은 저걸 교석이라고 해갖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제안은 저희가 다 조경석을 아까 이제 팀장님 뭐 울타리를 치든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쪽인데, 제천 수산하고 덕수안면 쪽에서 나오는 그런 조경석만이라도 먼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문석이랬죠. 성면 산출 가능성이 높은 암석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관리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은가. 그 다음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정릉천, 우이천만 말씀하셨는데, 안양천 같은 경우도 서울시 공연환경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매년 비산 방지제, 주로 이제 실리콘인데 그런 것들을 뿌려가지고 비산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플라스틱보다는 성면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네. 저희가 내년에 성면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조경석의 성면의 식별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성면 연구를 수십 년 이상 해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육안으로 판단을 했을 때 성면의 여부를 어느 정도 정확도까지 좀 판단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판단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정확도를 올릴 수 있을지 좀.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나가면 암석의 종류를 먼저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성면이 산출될 가능성이 높은 암석, 아까처럼 교석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배구남이 변질 작용을 받아갖고 트레몰라이트 성면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제천 수산에 충남대 지질학과 유재영 교수하고 같이 저기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계를 샀냐면요, 이제 우리 FTI, IR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직접 그쪽에서 쪼여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뭐 과학원도 한 대 가지고 있고, 공단에 이제 한 4대, 5대 정도 있는데, 직접 이 총을 쏘는 것 비슷하게 IR식으로 해갖고 직접
성면을 조사하는 그러한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살 때 예전에 공단 살 때 한 3천만 원 그 정도 줬는데, 근데 이 분석 기계에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 있냐면 끝에 이제 아까 화학식에서 OH를 가지고 섬유상의 구분을 해내는데 이끼가 끼거나 뭐 불순물이 좀 있으면 분석을 잘 못 해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서울시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기계 있으니까 같이 저희 기계를 빌려드려도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조사할 때마다, 왜냐면 육안으로 성면을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봐도 이게 섬유상으로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 IR 기계를 이용하시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 사시기 힘드시면 저희 거기 가서 주셔도 됩니다.